재판장님, 통역이 틀렸습니다.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맨 뒤에서 조심스럽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원이 미쳤나? 하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통역이 틀렸습니다. 짧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였던 청소원이 어떻게 법정을 뒤집었을까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서울 도심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 태평양 빌딩의 불은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한지우가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23, 이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로커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는 지우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서러워지니까요. 왜 자신이 여기서 바닥을 닦고 있는지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변호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3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뛰어온 변호사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든 한 명이 지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컵이 기울어지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아, 더럽게. 변호사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청소.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변호사가 지우의 걸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젖은 걸레가 미끄러지며 책상 아래 서류 더미에 커피가 번졌습니다. 아, 이거 중요 서류야.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이름 뭐야? 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변호사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관리팀 불러. 청소원 받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의 사물함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무 종료 예정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정리해온 법률 필기 노트였습니다. 커피 얼룩이 페이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번진 글씨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는 매일 오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법률 서적 2권을 펼쳐 놓았습니다. 민법 총칙과 국제계약법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밑줄을 그으며 노트에 필기를 옮겼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서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학생이세요? 지우는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멈칫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서는 더 묻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우에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다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가방 옆에는 난민지원센터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무료, 체류 자격 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지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건물 입구의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대학 야간과정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록금을 낼 여유도 없었고 학력 증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젖었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른 페이지를 찾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착오와 사기의 구별, 손해배상의 범위. 글씨를 쓰는 동안만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질문들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로펌에 도착했습니다. 관리팀에서 긴급 청소 요청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0층 대회의실, 새벽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어젯밤 회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들, 구겨진 서류들,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어들려는 순간 표지의 문구가 보였습니다. 국제중재재판 대응 전략, 베트남 정부 대 민창건설.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상 청구액 8조 원, 부실 시공 의혹, 의도적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로와 교량 건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고 최근 구조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민창건설을 국제법정에 세웠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증인 명단에 베트남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응우엔 티란 당시 현장 통역관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인석 전무였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였습니다. 통역사는 확보했나? 최인석이 물었습니다. 예, 전무님께서 추천하신 분으로 섭외했습니다. 믿을 만한가? 걱정 없으십니다. 이번 재판만 잘 넘기면 회장님은 끝입니다. 지우는 창가에서 유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원은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더 들어왔고 전략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우는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를 교체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증인 응우엔 티란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역 과정에서 뉘앙스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쓰레기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대법정 청소를 맡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방청석과 복도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사무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법정은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구석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마지막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재판 시작 전에 나가야 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라는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방청석 맨 뒤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민창건설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베트남 정부 측 변호인들이 앉았습니다. 회장 민재혁은 피고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50대 베트남 여성 응우옌 티란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건설 현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베트니머 전문 통역사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측 변호인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응우옌 티란이 베트남어로 답변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사가 그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쓰레기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증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안전 기준을 낮추라고요. 하지만 통역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라는 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현장의 결정으로 왜곡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정은 통역된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도 민창건설 변호사들도 모두 거짓 통역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창건설 변호인단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베트남 측 변호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회장 민재혁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린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변론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승부는 기운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10분간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관리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종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고 차갑게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틀 전 커피 사건 이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오늘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석은 비어 있었고 판사석의 의자만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회장은 파멸합니다. 8조 원의 배상금, 회사의 파산,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원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체류 자격도 불안정한 자신이 법정에 나서면 오히려 위증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난민 캠프의 통역 부스, 국제기구 직원들이 오가던 그곳에서 어린 지우는 어른들을 대신해 통역을 했습니다. 5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라고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한국에 와서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력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경력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질문받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착석하라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원이 미쳤나? 하지만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통역이 틀렸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방청석 맨 뒤 구석에 쏠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손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나가요. 한 명이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베트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원문은 이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안전 기준을 낮추라고요.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현장 책임자의 판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완전히 반대로 전달됐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건물 청소 담당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가 베트남어를? 말도 안 돼. 판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방금 증인의 원문 발언을 재생하시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응우엔 티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판사가 지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재생된 내용과 당신이 말한 내용이 일치합니까? 네. 증인은 분명히 회장의 직접 지시와 의도적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통역은 정반대로 전달됐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역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해명하시오. 통역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창건설 측 자리에서 최인석 전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 청소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법정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까? 판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법정 통역사를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재판을 중단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최인석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역사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회장 민재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청소원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체 저 여성은 누구인가?
스물셋 청소원이 어떻게 완벽한 법정 베트남어를 구사하는가. 아직 아무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사흘 후 지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창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비서가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지우는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 민재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아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지우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베트남어를 배웠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요.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나라? 베트남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부모는?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응우엔 티하.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티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으로 일하던 그녀를 회장은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티아는 그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회사를 키웠고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며칠 전까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 건설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일주일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통역사는 구속됐고 새로운 통역사가 배치됐습니다. 최인석 전무의 통역 조작 지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30년 전 회장을 몰아내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본 재판의 통역 기록은 전면 무효로 판정합니다. 피고 민창건설에 대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창건설의 승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인석 전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법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 민재혁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할머니를 버렸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어머니를 버렸다. 그래서 너를 이 차가운 세상에 혼자 두었다. 용서해다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필요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처럼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서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돕겠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 몇 달 후였습니다. 지우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에 젖었던 법률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제 그 노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교재들이 쌓여 있었고 가방에는 대학교 출입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우, 법학과 1학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혁 회장은 전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난민과 이주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였습니다. 무료 교육과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센터 이름은 티하 재단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